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 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브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영화는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선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햇볕에 탄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진정작용이 보통 있고 네, 피부를 좀 톤다운 해주고. 네. 그런 의미를 가진 제목이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목이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타임지, 뉴욕 타임스 같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에서 거의 최고의 영화로 꼽고 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올해의 최고의 영화다,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죠, 샬롯 웰스라는 여성 감독인데, 얼마 전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데뷔 상을 받았습니다. 첫 장편 영화죠. 엄청나게 좋은 데뷔작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거고요. 이분이 1987년생이에요. 네. 네,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자전적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피거든요.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지 보셨어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의 배우들은 그 등장순입니다. 영화에 등장한 순.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먼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감독의 부모님도 실제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 감독이 나왔고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튀르키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화는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허구이고 인물도 허구이고 혹시나 실제와 비슷한 게 있다면 우연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죠, 이건 감독의 이야기구나. 실토한 거죠, 사실. 거기서 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무슨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극적인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마지막에 그렇게 힘줘서 얘기한다는 건 실토했다고 봐요. 이거 사실 제 얘기인데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떠셨어요? 좋은 영화예요. 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영화가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영화가 원테이크로 가는 정지된 듯한 장면이 꽤나 길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그렇게까지 어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좋으나 지루한 감이 있다는 건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분명히 지루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연출이 좀 지루했다, 이런 평을 해주셨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토리는 뭐 단순해요. 굉장히 젊은 아빠가 11살이 된 딸을 데리고 튀르키예로 여행을 가죠. 거기서 제가 영화 보면서 셌거든요. 8박 9일 정도를 같이 보내요. 그런 이야기고, 사실 뭐 굉장히 큰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라든가 반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캠코더라는 굉장히 좋은 설정을 활용해서 관객을 과거로 이끄는 그런 힘이 굉장히 있죠. 소피가 아버지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소피의 생일이 됐어요. 한 31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31살이었거든요. 31살에 본인의 생일, 아니면 30살이든 32살이든 자신의 생일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여행을 떠올리는, 그래서 캠코더를 보고 그때 당시 여행을 회상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소피의 기억이다, 소피의 회상으로 짜여진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회상이든 뭐 기억이든 그게 실제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냥 그 정도로만, 느낌으로만 알면 될 것 같고, 저는 보통 리뷰를 할 때 장면 장면에 의미 부여를 하고 숨은 뜻을 찾아내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톤 자체가 그냥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감독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 장면이 뭐고 이 줄거리가 어떻고 명쾌하게 해석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명쾌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 애잔하고 짠하고 우리 아빠가 생각나고, 혹은 내 딸이 생각난다거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내 아버지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아버지를 이해하려 드는 관객이 있을 거고, 지금 내 딸하고 나는 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내 딸을 이해하려는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냥 다 각자 느끼는 것들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거의 뭐 줄거리 이 부분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번 리뷰에서는 좀 지양할까 합니다. 네,
뭐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관객은 그냥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혼한 아빠가 11살인 딸과 튀르키예로 꽤 긴 여행을 갔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둘이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여행의 기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소피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실 겁니다. 저 튀르키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었고 아마 튀르키예 여행을 끝으로 다시는 소피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그 튀르키예에 갔을 때 당시 31살이 된 어린 아빠와 그리고 11살이 된 이제 막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세상에 관심이 있기 시작했던 그 딸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이런 스토리가 혹시 이래서 이런 걸까? 아빠가 사실 저때 죽음을 암시하는 저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딸이 지켜주지 못함을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온전히 그 영화에 나오는 여행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 더 따뜻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애틋한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딸에게 남아있는 아빠의 기억은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많은데 뭐 너무 사랑하는 걸 느끼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아빠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하면서 더 감정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엔딩 씬도 약간 아빠가 뭔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냥 8박 9일 동안에 젊은 아빠와 11살 딸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만 봐도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프터 선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애프터 선이라는 제목은 햇볕에 탄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건 사전적 의미고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탈 정도로 튀르키예의 태양이 뜨거웠고 그 주인공 소피의 입장에서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강렬한 기억이 남았고 그게 이제 햇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캠코더 속의 영상이 애프터 선이구나. 그 강렬한 햇볕에 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안정시켜줬던 크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캠코더 속의 영상이 아닐까. 그래서 소피는 살아가면서 그 캠코더 속의 영상을 보면서 그 캠코더 속의 영상은 완전 아빠와 딸이 보냈던 튀르키예 여행의 순간순간이 박제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팩트에 가까운 거고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팩트에 가깝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죠. 미화하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 여행에서 찍은 캠코더 영상을 소피는 살면서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컸던 거대했던 그 아빠의 존재를 곱씹으면서 아빠가 현재 있든 없든 간에 소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게 그 캠코더 영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피 입장에서 지금 제목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이 영화의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본인의 11살 생일 때 아무도 가족이 몰랐어요. 생일인 걸. 그리고 기껏해야 뭐 엄마한테 혼났다고 하고 장난감을 사러 가긴 했지만 좀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돈도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포지션이 좀 아주 뒤로 밀려나 있는 사람인데 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하셨던 튀르키예의 땡볕을 우리 삶에 그 아빠가 31년을 살면서 느꼈던 고통과 회한 그리고 지금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그 수많은 불안감을 튀르키예의 햇빛으로 예상을 해보면 아마 딸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본인의 입장에선 애프터 선이다. 호신술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고 넌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빠한테 뭐든 얘기해. 내가 해봤으니까 다 얘기해.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호신술을 가르쳐줄 때는 아주 단호해요. 지켜주고 싶은 거죠. 내가 없을 때라도. 그래서 아마 나는 딸에게 이런 애프터 선이 되고 싶다라는 또 소망도 영화에서 한번 제목에서 중의적인 의미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아, 너무 좋은 해석이고요. 실제로 소피의 손이 닿지 않는 소피의 등에 아빠가
크림을 계속 발라주잖아요. 네. 네. 그런 그 아빠의 존재, 그 딸을 지켜주는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물론 직접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선크림을 발라주는 행위는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 귀찮아요. 발라달라고 하면 옆에 계속 붙어있는 아이라면 귀찮은 행동인데 이혼을 했고, 그리고 딸하고 잘 못 보고,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뭐 유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는 해도 저희의 감정의 베이스가 바로 저희 유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어쩌면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암시가 계속 들어가요. 영화를 보다 보면 캠코더를 마지막 엔딩을 봐도 그 옷이 약간 그 환자복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딸이 갈 때는 환했다가 딸이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가 등을 돌린 다음에 걸어갈 때는 블루예요. 블루 계통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테고, 우울함, 상실 뭐 이런 걸 의미하니까 아마 딸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크림을 발라주는 행동이나 이런 장면을 볼 때도 관객들도 아마 저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니까 더 애잔한 거지, 그냥 애들하고 항상 놀러 다니시는 아버지가 이 영화를 봤다면 뭐 저게 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가평이 2박 3일 놀다 온 거랑 뭐가 달라? 이럴 수 있죠. 맨날 발라드라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지가 좀 바르면 될 거를. 근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곱씹어 보면 그때 이래서 아빠인 캘럼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딸인 소피는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보는 내내, 저는 자식이 아직 없는데 정말 딸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한편으론 딸이 있으면 너무 걱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그 여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도 많고 남자보다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소피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소피에게 어떻게든 호신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아빠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피가 31살이 된 아빠에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빠가 11살이었으면 지금 뭘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의 질문을 하는데, 성인이 된 소피가 지금 아빠의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성소수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어딘가 소피의 표정을 보면 무거워요. 본인의 생일날 새벽에 깨는 그 표정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다시 아빠와의 기억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 설정 자체가 지금의 삶이 소피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빠의 그 당시에 불안정했던 마음을 이해하려고 캠코더를 보면서 회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때 아빠를 전혀 몰랐다. 아빠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거 좀 의아했어. 그런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것도 그랬고, 나에게 태극권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랬고, 호신술을 강하게 해주는 것도 그랬고, 스킨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뭔가 아빠의 우울함을 같이 느끼잖아요. 쭉 따라가는 게 어른이 되면, 그리고 내가 아빠의 나이가 되고 보니 힘들구나. 삶이 참 만만한 게 아니구나. 힘들다. 나도 참 괴롭다. 라는 걸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피도. 저는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최근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봉한 타이타닉 같은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현재의 삶이 힘들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아름다웠던 기억, 좋았던 순간으로 더욱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리뷰마우스가 얘기하신 것처럼 소피의 현재 삶이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빠와 떠났던 튀르키예 여행 캠코더 영상을 자꾸 돌려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1살, 뭐 32살에 성인이 됐는데 가족을 이루고 갓난쟁이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인류의 공통적인 육아 전쟁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캠코더 영상이라는 장치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Z세대라고 하죠. 2000년 초중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Z세대인데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2000년 초중반에 저희가 많이 썼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요. 디카 요즘 많이 당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랑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뭔가 이 감독이 태어난 해도 1987년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는 캠코더도 굉장히 옛날에 썼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캠코더고 이 Z세대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도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2000년 초중반에 나온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뭔가 감독의 나이와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고 있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관객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 이 영화가 굉장히 젊은 관객들한테도 뭔가 아련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젊은 관객들한테도 뭔가 뉴트로의 느낌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뭐 명곡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룹들도 아마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노래들도 많이 나오는데 좋은 영화 맞아요. 좋은 영화 맞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준다라고 할 때 약간 앞에 꼭 단서를 달 거예요. 하지만 지루할 수 있어. 좋은 영화 맞아. 생각할 거리도 많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영화가 다시 시작될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MZ세대들이 과연 이 영화를 얼마나 찾을까 물음표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유튜브와 쇼츠 영상에 익숙한 우리 MZ세대들이 이 영화에 흠뻑 빠질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겠네요. 뭔가 이 뉴트로라는 트렌드랑은 좀 잘 어울리는 영화긴 한데 캠코더도 나오고 그 노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노래 저는 그 마카레나 듣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 마카레나가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글로벌 메가 히트 송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보세요. 이거 기억나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맞아요. 한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마 요즘 젊은 관객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BTS는 게임도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진짜 다 했어요. 강남 스타일도 못 따라가요. 강남 스타일이 한 2배 정도 인기였을걸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기가 있었고 모든 국가에서 그 마카레나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노래였는데 그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언더 프레셔라고 유명한 노래도 나오고 퀸 노래. OST가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의 시간을 1990년대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OST라는 게 영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성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OST를 흘려보낼 때 밑에 가사를 깔아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대체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어뒀을 것 같은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소피가 이런 노래가 그때 당시에 아빠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는지 묘해요. 가사를 계속 따라가게 만드니까 우리에게. 그런 OST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다 넣어놨죠. 그거는 이 자막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라는 메시지죠. 이 가사를 이해하고 영화를 보시면 인물의 감정을 더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감독 그리고 국내 배급사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퀸 노래 중에 언더 프레셔라는 건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어떤 나이트 클럽 같은 곳에서 몽환적인 춤을 추는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영화 중반에도 나오고 막 계속 중간중간 나오다 엔딩 가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딸이 있고 성인이 된 소피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절규에 가까운 몸사위를 하잖아요. 이건 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나를 이겨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제발 도망가고 싶은 그때 소피가 꼭 안아주는 장면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도 아마 이 언더 프레셔 이건 유명해요. 근데 가사를 보면 가사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사랑에게 기회를 더 못 줄까? 사랑을 주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소피가 그때의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좀 더 당신을 살펴봤으면 하는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유출하는 게 그런 이유겠죠. 아버지가 그때의 이후로 뭔가 잘못됐다. 소피가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그런 후회를 하는 거구나. 그걸 놓고 보면 이제 다시 영화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딸이 왜 이걸 기억을 하는지. 그래서 이 언더 프레셔라는 노래가 기가 막히게 삽입됐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 썼고요. 네, 정말 영화의 연출 의도에 부합하는 노래들로 굉장히 잘 엄선하신 것 같습니다. 귀도 즐거웠고 좀 그 리뷰마우스가 좀 지루하게 느꼈던 부분을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연출 방식이 굉장히 호흡이 느려요. 거의 나무늘보 수준이에요, 정말. 이 영화는 저는 이제 촬영이랑 편집을 좀 유심히 봤는데 일단 미장센이 굉장히 좀 독특한 미장센이 많아요. 그리고 편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컷이 넘어가는 편집점, 편집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재밌고 미장센을 보면 물이나 유리에 비친 인물이나 사물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뭐 물에 비친다던가 아니면 그 호텔에서 어떤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빠의 모습도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로 비춰서 보여준다고. 뭐 거울에도 많이 비치고. 거울로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심지어 그 소피와 아빠가 TV 브라운관에 비친 모습으로 씬을 만들기도 하고. 왜 그런 거죠? 거울이나 유리에 뭔가가 반사돼 있다는 거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뭔가가 반사된 거죠. 네. 이미지가. 글쎄요. 어떤 이게 영화의 전반적인 세팅이 어쨌든 기억을 더듬는 거라서 그렇게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실제는 아니니까. 그냥 빛이죠, 그냥. 뭔가가 비친 거죠, 네. 말 그대로. 뭔가가 리플렉트 된 거죠. 반사되고. 그러니까 입자가 튀어나온 빛인 거죠, 빛. 네. 그래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유리나 이런 물에 비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안 쓰는 촬영 스타일을 썼어요. 가령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하는 아빠가 옷을 막 힘들게 입고 있는데 아빠의 얼굴이 막 가장자리에 막 걸려요. 얼굴이 반이 잘려서. 그러다가 카메라가 쫙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포커스를 이동하면 저 멀리에 산과 같은 풍경이 보입니다. 그런 독특한 촬영 방식. 그 다음에 굉장히 카메라 워크도 굉장히 사려가 깊어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팬을 해도 천천히 팬을 하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진짜 천천히 팬을 해요, 카메라를.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인물을 팔로우할 수도 있는데 팔로우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이동 같은 경우는 빨리 할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롱테이크도 꽤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의 호흡이 조금 굉장히 느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연출한 거는 감독의 의도가 명백히 있는 거죠. 저는 감독이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가져가고 한 장면을 멈춰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천천히 돌 때 그 장면이 의미가 있고 이런 장면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애프터 양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양이 기억했던 기억 장치에 있는 건 개구리, 낙엽, 나무, 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건 그때 당시에 감정 상태를 기억을 하는 거지 사람은 그냥 시각에 그게 보였을 뿐이지 내가 정말 저 개구리와 나무와 낙엽을 기억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기억이 나서 그때를 떠올리는 것 뿐이다. 이걸 시각화해서 보다 보면 그것만 딱 보이는 거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역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누군가 아마 소피겠죠. 소피의 기억 속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주 일상적인 상황들 별거 아닌 것 같은 풍경들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그때 당시 본인의 마음들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애프터 양이 참 흡사하다. 이게 기억에 대한 이야기, 회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로봇의 기억보다 확실히 인간의 기억은 좀 더 지루할 수 있다. 로봇은 정말 그 애프터 양이 나오는 양과 같은 안드로이드는 정말 우리가 그 컴퓨터로 보는 영상 파일의 느낌이 확실히 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렇게 연출을 했고, 네. 그럼 뭐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이런 영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연출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인간의 기억은 어쩌면 굉장히 자기가 오랫동안 유심히 보고 싶은 장면은 오랫동안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장면은 정말 짧게 편집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독 자신의 얘기와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이렇게 지루한 연출 방법,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뭔가 사건이 해결된 건 없어요. 사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때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후회가 묻어있죠. 군데군데 덕지덕지 후회가 묻어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했다?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감독 본인의 마음 상태가 아닐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후회됐던 일들,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저 밑에 묻어놓고, 혹은 좋은 것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떠올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아빠와의 그런 좋았던 것만 지금 기억하잖아요. 좋았던 거, 날 사랑해줬던 거. 근데 또 군데군데 내가 노래 부르러 나오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나와. 서운한 것도 기억해. 근데 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소피는 소피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뭔가 해결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극복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후회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어쩌면 그래서 좀 지루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다. 당신의 삶의 기억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빠가 이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우는 장면이라든가, 밤에 갑자기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객들한테 뭔가 불안함을 조성하는 건 있어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다. 네. 바다에서 안 나와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홀딱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진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관객들이 내가 11살이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지? 그때 나는 어떤 여행을 해봤지? 그때 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러워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딸이 아빠와의 여행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부럽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헤어질 때 장난스럽게 헤어지는 그 장난기도 부러웠고, 나 오늘 쟤랑 키스했다? 그냥 가볍게 볼 뽀뽀?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도 부럽고, 같이 노래 부르러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부럽고, 아빠도 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춤을 추는 그 관계가, 물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가능하겠지만, 이 부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아빠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딸들에게도 부러울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지. 아버지들 역시 우리 딸은 나한테 좀 저러면 진짜 내가 잘해줄 텐데. 정말 아름다운 부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아버지의 부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슬픈 거지, 영화만 놓고 보면 참 저런 부녀 관계는 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버지가 심지어 돈도 없는데 야 먹고 째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딸에게.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기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 아빠는 이런 관계였다라는 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예뻤어. 그냥 방금 여러 가지 그 리뷰마우스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의 명장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명장면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마칠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아빠 키스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얘랑 뭐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다 얘기해. 나한테는 해도 돼. 아빠도 네 나이를 거쳐봤고 경험해봤으니까 아빠한테 다 해도 돼라고 하는 그 말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딸에게. 다 얘기해, 괜찮아. 하지만 절대 자식들은 다 얘기 못해요.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심하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영화에선 그게 돼? 다 얘기할 것 같아. 아빠가 계속 옆에 있었다면. 수많은 장면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 바다 위에서 4분면으로 나눴을 때 한 1, 4분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아빠와 딸의 모습. 그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부녀의 모습이 있구나. 돈이 뭐가 필요해? 부귀 영화가 뭐가 필요해? 저거면 됐지. 그런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을 거예요. 영화에 빠져서 혹은 내 감정에 빠져서 우리 아버지, 내 딸,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장면이었어요. 저는 좋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초반에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초반에 그 밤 늦은 시각에 딸과 아빠가 겨우 이제 호텔로 체크인을 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침실로 오죠. 침대는 하나밖에 없고 이미 딸은 그 침대에 뻗어 있죠. 양말도 신고 그냥 잠들어 버렸고, 그래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딸의 양말을 이렇게 벗겨주고 딸이 잘 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다음에 태극권을 하죠. 처음에 무슨 장면인지 몰랐죠. 네, 처음에는 저 아빠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라고. 왼쪽 관절이 안 좋나? 아니 오른쪽이 안 좋나? 근데 영어로는 타이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타이치라는 태극권을 하는 거죠. 태극권은 뭐 일종의 건강체조죠. 건강체조. 그걸 이제 아빠가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전반적인 초반의 분위기를 너무 잘 잡아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둘이 여행을 왔고, 아빠 입장에서는 11살 된 이 예쁜 딸이 피곤한 여정을 같이 지금 시작을 했고 먼저 잠이 들었는데 편하게 잠이 들었나? 그런 걱정이 끝까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딸이 편하게 자고 있구나 확인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피러 나가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면서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태극권을 이제 혼자 쫙 하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길게. 너무 길어요. 너무 1분 정도 돼요. 그 장면만 1분이에요. 그 장면은 화면은 뭐 별게 없어요. 화면은 되게 뭐 예쁘게 찍은 장면도 아니고 그냥 화면의 전경, 화면의 앞쪽에 모로 누워서 자고 있는 소피가 있고, 뒤에서 이제 그 뒤쪽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면서 태극권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죠.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화면은 별로 예쁘게 찍은 화면이 아닌데, 저는 그 소피가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나 딸은. 그러면서 이 딸이 튀르키예까지 힘든 이동을 했는데 아빠는 호텔에 잘 재우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구나. 영화의 뒷부분을 보면 아빠가 어떤 경제적인 상태인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서 태극권을 했던 게 여행 첫날의 설렘, 불안함,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를 어떻게든 좀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딸과 내일부터 재밌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새근새근 자는 소피의 숨소리와 조용히 태극권을 하는 아빠의 모습이 같이 보이는 게 되게 뭔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좀 저는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지루했어요. 처음 영화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무 아니 감독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냥 한 장면만 길게 보여주면 나 오늘 잔다. 근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때 소피의 아버지는 이랬을 것 같다. 수많은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뭐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모르고 자는 딸의 그런 소리는 그대로 살리고. 네, 저희 오늘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를 함께 리뷰해봤고요. 좋은 영화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맞아요. 영화 상영 시간 2시간이 즐거운 건 물론이거니와 2시간 이후가 또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준다는 거죠. 저희가 뭐 한국의 그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나 뭐 이런 걸 보고 났을 때 영화 보고 났을 때 와 이거 재밌다 이러고 생각 다시 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그냥 와 이거 재밌는데? 그냥 이러고 말지. 그게 뭐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지금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나서 와 이게 뭐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이거 지금 야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삶을 돌아보는 쪽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불안한 모습의 우리의 아버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저 나이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세상 모든 아버지께 바치는 영화라고 하는데 뭐 글쎄요 뭐 주인공은 소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딸들도 한번 보셨으면. 네. 만약에 제가 딸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정말 깊게 빠져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